3월 1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 18일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E가 정책 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BOE는 향후 몇 달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1억 1,720만 달러 규모의 유로채 이자를 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켈 가격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며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27.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대폭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고정 모기지금리가 4%를 상회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시장이 3월 FOMC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큰 이벤트 없이 불확실성을 해소한 가운데 이제 그 이후의 여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금 상승하며 100달러 선을 웃도는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한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전쟁 장기화, 또 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부각이 다시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3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를 타는 걸까요?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 초반 다소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인 뉴욕 증시 3거래일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러시아발 불확실성이란 이벤트를 명확히 인식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익숙해지며 낙폭이 컸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1.2%대 상승하면서 34,48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 2% 넘게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1.33% 오르며 13,614선,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1.23%대로 오늘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대로 떨어졌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0.73%대로 무려 2%대를 올려서면서 2.2%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더 상세한 미 증시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을 빌미로 차익 매물 처리되면서 하락 출발하기는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전히 불안 심리는 지속되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던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부 포지션 청산 등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기대 속에서 수급적인 요인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우가 1.23%, 나스닥이 1.33%, S&P 500도 1.23%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1.69%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면서 휴전 협정 타결 가능성이 약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사태로 밀 수입 부족 우려가 사회 불안 가능성이 큰 터키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이스라엘과 함께 터키가 휴전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터키의 경우는 자국의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터키의 노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해서 최고위층 협상 가능성을 높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태 발생 후에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회담을 가지는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고 중국에게 평화협상 중재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타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가 말해서 오늘 저녁이죠. 18일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후 본격적인 경기와 실적에 주목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7일 목요일 미증시 특징주 시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장 초반과 중반에서는 혼조를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마감은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그 모습을 여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모습을 보시면 애플이 0.65%, 알파벳이 0.42%,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0.28%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요 기술주 가운데에서 어제는 메타가, 한편 오늘은 아마존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할리우드 영화사 MGM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면서 인수가 마무리됐고 향후 아마존이 MGM의 전통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해 스트리밍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Y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현재 한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격은 6,036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일주일 만에 새 차량 값을 2번 이상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미국에서도 모델 3와 Y의 가격을 2차례 인상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3% 이상 올라주면서 $871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구독 계정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과 시청 계정을 아이디 공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계정 나눔을 막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 수익을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오르면서 $371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주가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에서 1% 상승해주면서 $247 선에 마감했고 관련하여 반도체 ETF 또한 0.62% 올라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개별 특징주 상황들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달러 제너럴입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에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이 86억 5천만 달러로 예상의 5천만 달러 정도 못 미쳤고 EPS는 2.57달러로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4%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주가는 $221에 마감을 했는데요. 31%의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 달러 제너럴을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을 1,810만 주 추가 구매했습니다. 수요일 SEC의 자료에 따르면 새 주식 구매 평균가는 $54.41 정도이고 총 9억 8,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가까이 올라주면서 $58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스입니다. 조정 EPS가 1.14달러로 나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는 1센트 부족한 수치이고요. 향후 전망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주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게스 오늘 장에서 9% 이상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21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맥도날드의 목표가를 294달러에서 287달러로 내려잡았는데요. 러시아에서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맥도날드는 한 달에 5천만 달러씩 손해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보여주면서 237달러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는 보통주 200만 주를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 오늘 장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5% 이상 떨어지면서 314달러 선에 주가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직원들의 임금을 4%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첫 임금 인상 이후 처음인데요. 항공사들이 여행 수요 회복 상황 속에서 이 항공사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새로 직원을 복귀시키는 등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저 시급을 상향하거나 고용 보너스를 제공하면서 인력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오늘 장에서 0.6% 올라주면서 37달러 선에 마감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또한 강보합 보여주면서 주가 41달러입니다. 주택 건설업체 레나는 EPS 1.69달러로 예상이었던 2.060달러에 미치지 못했고 매출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급난으로 인한 자재 부족과 인력 비용이 높다는 점이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레나 오늘 장에서 0.88% 올라주면서 8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스티플의 전문가가 로블락스의 주가를 65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날 주가는 올라줬습니다. 실적 때 활성 사용자나 개인 내 결제 등의 내용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한적인 성장폭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11% 강하게 올라서 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주식 대출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어플을 통해 전통적인 브로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폰에서 베타 버전을 시험하고 향후 몇 달 내 실제로 사용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장에서 로빈후드는 5%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1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고 원자재 시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4월부터 하루 30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국제유가가 8%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1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이 WTI는 103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1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하락하던 대두 선물 가격은 1% 정도 상승하면서 1,668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코아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이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최근 한 달간 저점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코코아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 저점으로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진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는 커피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설탕 가격은 1.7%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 하락함에 따라서 이 설탕 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다시 8%대 급등하고 있죠. 이 국제유가 상승은 에탄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이 에탄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좋겠죠. 따라서 사탕수수 공장에서는 이 사탕수수 압착을 줄이고 에탄올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설탕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장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선물은 어제와 달리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줬습니다. 현재 3% 상승하면서 부실당 753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크게 하락했던 밀 가격 현재 2% 상승하면서 부실당 1,091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거래가 중단됐던 니켈 가격이 거래 재개 이틀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현재 5%가 떨어지면서 톤당 41,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처럼 니켈 시장에서는 폭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설명드렸듯이 런던 금속거래소는 거래 재개 첫날 금속의 상하한가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설정했는데 이를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8%로 수정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리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구리는 탈탄소의 핵심이라면서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70%, 즉 1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 중에서도 런던 금속거래소가 특히 유동성이 큰데요. 이 최근 가격 급등으로 논란이 됐던 니켈 시장의 영향으로 이 구리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서 구리 가격 변동성이 향후 몇 달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알루미늄 가격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 알루미늄 7% 급등하면서 3,4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달러화 약세와 또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오늘장 금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오르면서 1,93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제레미 시걸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을 할 논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연준이 소폭의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의 매우 소심한 금리 인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 모두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 안에 긴축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로존을 포함한 다른 통화권에서의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도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실질금리가 5%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예고한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회의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올해 연준은 7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번이나 6번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너무 급진적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도래했다라면서 저가 매수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경고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고용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6.8%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무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착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도래했다, 좀 계속해서 경고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고물가 저성장을 뜻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지난 3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사건은 전쟁과 팬데믹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수급까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경제가 뒤틀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흔히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는 매우 강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전쟁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국제 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어제 장에서 99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국제 유가는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WTI는 103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투자 전략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도 올라와 있는데 러시아가 채권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면서 시티은행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과 시진핑이 현지 시간 18일에 통화를 할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접촉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휴전 합의 기대감 감소가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와서 러시아의 채권이자 지급 명령 이행 이걸로 디폴트 우려는 조금 잠식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일단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에 만기가 도래한 달러화 표시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 1,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419억 원어치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즉각 확인되지는 않았었는데요. 한 채권자는 예상과는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간이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자금을 처리해서 지급 대리인인 시티그룹에 입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러시아의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 사이의 거래를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채권 소유자들이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일부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예외 조항은 오는 5월 25일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또 개별 기업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 지속은 힘들어 보인다. 또 제프리 건들락 월가의 신채권왕으로 알려져 있죠.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매력적이다. 좀 흥미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공급 대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몇 주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상화폐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는 마치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탁구 경기를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소폭의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7차례 정도 단행한다는 가정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정도로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은 현재 시장은 지나친 과매도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보다는 가상화폐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거래 범위의 하단인 41,230달러를 나타내고 있고 금은 1,900달러를 웃돌면서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비율적으로 본다면 회의론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금보다는 더 저점에 가까운 만큼 이런 투자 의견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되는 강세장 속에서 ETF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우라늄 기업과 에너지 기업은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안티캐시우드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우라늄 기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라늄 관련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캐나다의 카메코는 약 9%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넥센 에너지는 약 6%, 에너지 퓨얼스는 약 14% 올랐습니다. 우라늄은 최근 유가가 급상승하자 일종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는 관련 기업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대신 청정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우라늄 관련주는 약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라늄 채굴 기업들이 좋은 흐름 보이자 관련 ETF도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URA인 글로벌X 우라늄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6.99% 오르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기업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11개 섹터 중 에너지 섹터가 3.47%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약 9%, EOG 리소시스는 약 4%, 엑소모빌은 약 2% 올랐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우상향 곡선 그리자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엑소피인 SPDR S&P 오일앤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5.28%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과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자 규제 우려가 완화되며 오른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핀듀오듀오는 약 7%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약 4%, 징둥닷컴은 약 3%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런스는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궁극적인 원인인 정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의 상승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가 증시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내리자 관련 ETF도 밀렸는데요.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오늘 장 8.03%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캐시우드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이렇게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약 4.81%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좋은 흐름을 보인 건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약 3%, 텔라도켈스는 약 5%, 줌은 약 4%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좋은 흐름을 보이자 이를 역으로 따라가는 SARK는 내렸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확인해 보시죠.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4.99%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